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어느새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클 텐데요. 새로운 정보를 주입하기보다 아는 내용을 점검하고 시험 시간표에 생체 리듬을 맞춰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감과 마음의 여유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기자, 오늘 아침 다시 날이 추워졌다고요? 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6도를 밑돌았고 낮 기온은 11도에 그치면서 하루 종일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데요. 세종과 청주의 낮 기온이 12도, 대전 13도, 대구 14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더 낮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3도, 광주 5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도 오래 가지는 않겠고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이번 주 목요일인 수능일에도 예년보다 온화할 예정입니다. 당분간 이 같은 초겨울 추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겠는데요. 추위와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김은별이었습니다. 한라산 단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늦게 물들고 있습니다. 화려한 단풍을 기대한 나들이객들의 아쉬움이 큰데요. 올해도 지각 단풍이 나타난 이유를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라산 단풍 명소로 유명한 천하 계곡입니다. 예년 같으면 계곡을 따라 산에서 아래로 단풍 물결이 이어졌겠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벌써 늦가을에 접어들었지만 단풍이 적게 물들어 나들이객들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좀 늦게 핀다고 해서 일부러 늦게 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단풍이 덜 물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올해 한라산 단풍은 역대 가장 늦은 지난달 31일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이틀 늦고 평년보다 무려 17일을 지각한 셈입니다. 산 전체의 80%가량이 물들었을 때를 의미하는 단풍 절정 시기는 이달 중순쯤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라산 단풍 시작이 늦은 이유는 이상기후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단풍은 일교차가 크고 서늘해야 색이 잘 드는데 이번 가을은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주 지역 9월 평균 기온은 역대 2위, 10월은 역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동안 우리나라로 확장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지 않아서 그 영향이 지속되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상기후가 심해지면 지각 단풍은 매년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더 심해질 경우 제주에는 단풍이 들지 않는 가을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지난주 태풍 갈매기로 200여 명이 숨진 필리핀에 닷새 만에 또 태풍이 상륙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필리핀 기상당국은 26호 태풍 풍웡이 현지 시각 어젯밤 북동부 루손섬에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속 230km의 돌풍을 동반한 풍웡은 올해 들어 필리핀에 영향을 준 21번째 태풍이자 가장 강력한 태풍입니다. 특히 태풍의 세력권이 1800km에 이르러 필리핀 국토의 3분의 2 정도에서
폭우나 강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25호 태풍 갈매기가 필리핀 중부를 강타해 관광 명소인 세부를 중심으로 2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브라질 남부 지역을 덮친 토네이도로 6명 이상이 숨지고 7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브라질 파라나주 정부는 토네이도가 수많은 주택과 상업시설에 영향을 미쳤다며 지금까지 6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실종자도 보고되고 있어서 최종 사망자 집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허리케인을 만들어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기후를 안정시키는 거라고 과학자들은 조언합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강력한 허리케인 3개가 잇따라 상륙하며 역사상 3번째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허리케인을 더 강력하고 파괴적으로 만든 원인으로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를 지목합니다. So we're quite confident the storms will become more intense, and we think that the frequency might decrease a little bit. But the worry is that the number of major hurricanes or strongest hurricanes will increase under climate change. 기후변화는 폭풍이 동반하는 강수량도 늘렸습니다. 2020년 4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허리케인급 폭풍의 시간당 강우량이 8에서 11% 증가했습니다. 상륙 지역도 과거보다 더 북쪽으로 옮겨져 뉴욕과 보스턴, 베이징, 도쿄같이 폭풍이 대비돼 있지 않은 중위도 도시들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We can predict quite accurately when a cyclone will land and where. We're still struggling often to predict the exact intensity. So it could be that sometimes people are caught out when they think, oh, it's a storm they can manage quite easily, but then it suddenly turns out to be much stronger. 지구 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1도씩 상승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과학자들은 2도씨가 상승하면 허리케인의 풍속이 최대 10%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이번 세기에 가장 강력한 등급에 도달하는 허리케인 비율이 약 10%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We also need to stabilize the climate. So reduction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s also part of the story. It is not just a question of adapting. We also need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because there is a limit to how much you can adapt to something that is extremely catastrophic. 폭풍의 시즌도 바뀌었습니다. 보통 6월에서 11월인데 8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상륙하는 첫 폭풍은 1900년보다 3주 이상 더 일찍 상륙해 시즌의 시작이 5월로 당겨졌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번째 발사가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데요. 한국의 로켓 배송 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장하영 기자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예정 시간은 27일 새벽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입니다. 2009년 개장해 지금까지 7차례 발사 역사를 써온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의 첫 야간 발사입니다. 2년 반이라는 발사 공백도 기존 발사와 큰 차이점입니다. 누리호 1, 2, 3차 발사가 모두 1년 안 되는 간격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긴 공백기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전면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3차 때는 누리호를 세상에 내놓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고 한화가 이를 구경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엔 한화가 기술을 이전받아 발사체 제작부터 조립, 운용까지 모든 업무를 맡았습니다. 황 의원이 이제 습득을 해서 이제 이전해 주시는 이제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내재할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4차는 민간 기업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나라도 진입했다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특히 기업이 스스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 산업의 선수로서 손님들이 우주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위성의 배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그 고속도로를 이제 운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발사체고요. 그 고속도로가 연결됨에 따라 각 도시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우주 산업의 거의 80%입니다. 지난주 우주로 갈 위성 13기가 모두 누리호에 탑재된 가운데 단조립과 기체 최종 점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오는 27일 첫 야간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발사와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왜 야간에 발사하는지 임늘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누리호에 실리는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오로라와 대기광 관측, 우주 자기장 측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600km 상공에 태양 동기 궤도에 진입시켜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이번 발사는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이 이 목표 궤도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이 새벽 1시 무렵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해 위성의 무게도 180kg에서 이번에는 500kg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중형 이상의 위성들은 연료로 하이드라진을 사용하는데 하이드라진 연료의 중화 과정을 해외의 도움 없이 국내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하이드라진을 위성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비추력이 세서 우주 공간에서 추력을 강하게 낼 수가 있고요. 또 시스템을 간단한 구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성에서는 하이드라진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탑재 위성도 7기에서 이번에는 12기로 늘었습니다. 12기 모두 국내 기업과 대학, 기관에서 제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 탑재 중량도 1040kg으로 2배 증가했고 목표 고도는 기존 550km에서 600km로 높아졌습니다. 한국발사체 고도화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업무가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발사체에 대한 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를 목표로 갖고 있는데요. 성능과 규모 등 지난 3차 발사보다 진일보한 이번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처음으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임무 수행에 나섰지만 기상 문제로 로켓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용 쌍둥이 우주선을 탑재한 뉴글랜 로켓은 현지 시간 9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 카운트다운 도중 짙은 구름 탓에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98m 높이의 대형 로켓 뉴글랜은 에스커페이드라는 이름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우주선 2개를 탑재하고 우주 궤도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에스커페이드는 쌍둥이 무인 우주선 2대를 활용해 태양풍이 화성의 자기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이 상호작용이 화성의 대기 유출을 어떻게 촉진하는지 탐사하는 임무입니다. 블루 오리진의 뉴글랜 로켓이 나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의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 3를 뛰어넘는 바이오 AI 모델 K폴드 개발에 나섰습니다. K폴드는 데이터 통계에 의존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 3와 달리 단백질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 화학적 상호작용 원리를 스스로 배우는 AI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김우현 교수를 비롯해 카이스트 교수 6명과 바이오 AI 플랫폼 스타트업 등이 팀을 꾸린 이번 사업은 정부가 주관하는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 선정돼 10달 동안 엔비디아 GPU B200, 256장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어떻게 컨디션을 관리해야 할지, 또 뇌과학이 말하는 효과적인 시험 준비법은 무엇인지 권석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긴장감 속에 많은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책을 붙잡고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새로운 걸 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뇌를 쉬게 하는 겁니다. 적당한 긴장은 집중력을 높이지만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기억을 꺼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시험 당일 시간표에 맞춰 미리 리허설 공부를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실제 시험 시간대에 맞춰 같은 과목을 풀고 점심시간까지 그대로 지켜보면 몸과 뇌가 시험 리듬에 익숙해지면서 수능 당일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보다 이미 아는 내용을 꺼내보는 회상학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은 오히려 옛날에 알고 있는 정보들을 방해하거나 효과적으로 떠올리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시험 시간에 맞춰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눈 뜨자마자 햇빛을 쬐거나 환기를 시켜 밝은 환경에서 몸을 깨워주면 세로토닌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지고 또 집중력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평소 아침을 거르던 학생들도 수능 날엔 집중력을 위해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시험 1시간 전쯤 가볍게 먹어 혈당을 안정시켜주면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처럼 카페인이 든 음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섭취 후 잠깐 동안의 각성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오후엔 피로감과 긴장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매우 떨리겠지만 지금은 더 많은 공부보다 스트레스와 컨디션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수능이 어느덧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비슷한 출제 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사라진 대신 응용과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중고난도 문항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뒤 물수능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킬러 문항도 사라져 불수능이 될 가능성 역시 낮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변별력은 과목당 한두 문항씩 출제되는 중고난도 문항으로 잡을 전망입니다. 지난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에서부터 이어져 온 기조입니다. 영역별, 과목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변별력 있는 문항들을 배치해서 적절한 수준의 난도를 유지하였지만 수험생의 학습 준비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문항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등에서 접해본 친숙한 지문이나 문제 유형이 많겠지만 매력적인 오답이 수험생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 쓰인 단어와 비슷한 개념의 다른 용어로 보기를 바꾸는 식입니다. 정확한 답을 고르기 위한 응용과 추론 능력이 상위권을 가를 열쇠가 될 거로 예상됩니다. 최근 오지선다에서 정답을 고르기가 어려운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이 아니더라도 오지선다에 나왔던 단어, 개념, 그리고 패턴, 함정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락을가를 핵심은 탐구 영역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올해는 역대급 사탐런인 만큼 사회탐구를 선택한 수험생은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릴 가능성이 크고 과학탐구 일부 선택 과목은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예상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연세대학교 비대면 중간고사 시험에서 상당수 학생이 챗GPT 등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대 신촌 캠퍼스 3학년 대상 수업, 자연어 처리와 챗GPT를 담당한 A 교수는 최근 학내 공지를 통해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생성형 AI를 가르치는 이 수업은 600명이 수강해 수업과 시험 모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일부 학생은 카메라 촬영 각도를 조정해 사각지대를 만들거나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운 채 AI를 검색하가며 시험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투표글에서는 학생 190여 명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A 교수는 부정행위로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적발된 학생은 모두 0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른바 크로밍으로 불리는 SNS 유행 영상을 따라하다 10대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탈취제나 헤어스프레이를 들이마신 뒤 환각 상태에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단 한 번만 마셔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사는 19살 레나 오르크 양은 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크로밍 챌린지를 따라하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크로밍은 더스팅으로도 불리는데 탈취제나 헤어스프레이 같은 휘발성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들이마신 뒤에 환각 상태에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걸 말합니다. My daughter and her boyfriend had door-dashed product to my house. And I didn't know, it's keyboard cleaner. I didn't know what they were doing with it. 조회수 경쟁 속에 온라인에는 집안이나 학교, 심지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프레이를 흡입한 뒤 비틀거리는 모습을 담은 10대들의 영상이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호기심에 한 번만 따라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This is extremely concerning. When they inhale these chemicals in the gas, it'll actually replace the oxygen within their lungs and within the rest of their body. 실제 지난해 6월과 지난 5월에도 영국에서 10대 2명이 스프레이를 흡입했다 숨졌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영국 요크셔주에서 12살 소년이 탈취제를 마신 뒤 심정지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자극적인 영상일수록 인기와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생명을 건 위험한 행동이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노출에 눈 감고 챌린지라는 명목으로 따라하기를 사실상 방관하는 SNS 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와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덴마크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카롤리네 스테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94%가 적어도 1개 이상의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접하는 유해 콘텐츠가 큰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5세 미만 SNS 금지 조치는 전자신분증과 연령 확인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통해 시행될 전망입니다. 스테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연령 확인 앱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빅테크 기업들이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지키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의 6%에 달하는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해 실제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얇은 스마트폰이라고 홍보하며 내놓은 신제품 아이폰 에어가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소비자 조사 결과를 인용해 미국 내 아이폰 신제품 구매자 가운데 아이폰 에어를 선택한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진단은 앞서 투자은행 키뱅크 캐피털 마켓이 사실상 소비자 수요가 없다고 평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자들은 카메라 성능과 음질, 배터리 수명, 가격 등 여러 요소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에어는 스피커가 한쪽에만 달려있고 카메라 렌즈를 서너 개씩 달고 있는 다른 스마트폰과 달리 렌즈도 하나뿐입니다. 애플은 제품 출시 직후 아이폰 에어의 생산량을 곧바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11월 10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